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뜨거웠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는 국민 맛수 시간이죠. 이번 주 맛수 두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에 영입돼서 19대 20대 총선에 뛰었던 손수조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출마 준비하고 계시죠? 네, 지금 이제 경기도 북부인데요. 동두천 연천에 예비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반가운 얼굴, 이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내셨고요.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이신 양문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문석입니다. 지금 센 분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안산 상록갑의 삼선 장관 출신 전해철 의원하고 경쟁 중에 있습니다. 네, 두 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둔기로 공격을 받았죠. 이번 습격, 이 중학생으로 드러나서 더 충격을 줬습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충돌, 또 사태 봉합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 이게 총선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자,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대통령, 또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저도 이거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닌데요. 어쨌든 하루 만에 이제 두 분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서 일단 봉합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씨가 다 꺼진 건지 여전히 사태 발단으로 지목된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 또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인식, 이런 문제들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이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먼저 손수조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이제 일이 벌어졌던 날 제가 이제 여의도 인터뷰가 있어서 국회에 안 그래 들어갔었어요. 네. 그래서 다들 우리 언론인분, 뭐 대통령실 관계자, 당 관계자분들이 이거 리얼이야?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네. 근데 결과는 리얼이었다. 네. 네. 정말 그래서 당 관계자분들 표정이 굉장히 그날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총선이 70 며칠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당이 분열된다는 것은 굉장히 하이 리스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저처럼 현장에서 후보자로 뛰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현장에서 정말 한 분 한 분 마음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운 날 뛰고 있는데 중앙에서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 보여주시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는데요. 다행히도 하루 만에 이렇게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는 전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안에서 여당의 당 대표가 두 번이나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어떤 당 대표의 비대위원장의 교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단일 대우로 지금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러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지금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대중분들이, 국민분들이 윤석열 아바타 아니냐, 이런 부분들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오히려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오히려 이 문제는 좀 봉합이 된 것 같다. 국민분들의 이런 우려는 조금 봉합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양문석 위원님께는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이 충돌, 이거를 어떤 마음에서 민주당은 지켜봤을까? 네, 뭐 민주당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봉합 과정에 있어서의 장소. 네. 정말 서천의 상인들이 그 절규하고 울부짖는 그 공간을 봉합의 정치쇼장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는 상인을 만나고 사라져버린 대통령.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치에도 도의가 있고 선이 있는데, 저 현장, 화재 현장에서 울부짖는 피해자들의 그 모습들을 자신들의 정치의 쇼장으로 만들었던 이 모습에 대해서는 참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이준석이
이준석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정말 호칭을 붙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요. 네. 이준석이 계속해서 갈라치기의 명수인데 네. 갈라치기가 갑자기 약속 대련이라고 하면서 이 프레임 자체를 갖다가 이상하게 이제 끌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싸움질을 하고 있는데 무슨 약속 대련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약속 대련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도대체 네. 누가 이득을 봤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의 그 이 이야기 자체가 허무맹랑했던 사건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서로가 칼을 다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칠 수 있고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 격한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로가 찌르면 찌를수록 같이 찌르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격한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손수일 의원,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친윤계에서는 그래도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는 게 갈등의 출구 전략이 될 거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앞서서 이제 봉합의 정치 쇼였다. 저는 요건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사실상 가슴 아픈 화재 현장인 것은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거기에 대통령과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가셔서 그 현장을 둘러보신 거는 뭐 당연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의도나 목적에 저는 그것을 곡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대통령께서 1분만 상임 만나고 그냥 가셨다는 건 너무 그냥 침소봉대가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광률 비대위원의 사퇴 이 부분도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상 이 갈등의 봉합이라는 것이 그 비대위원이 사퇴로 이 봉합이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비대위원의 사퇴로 이것을 봉합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정쟁으로 계속 나가는 그런 이슈보다는 민생으로 더 방향을 틀고 우리 당도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서로 이제 신뢰 관계라는 것은 사실 오랫동안 직장 또 같이 있으셨기 때문에 신뢰 관계라는 것은 두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목표, 국민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그 목표 자체가 큰 목표 자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뭐 좀 기대를 하는 측면이 많고요. 김건희 여사의 어떤 디올백 문제 이런 부분도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워딩을 쭉 보시면은 사과라는 단어를 하신 적은 없어요. 그것보다 정확한 워딩은 뭐였냐면 국민들께서 우려하실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전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함정 수사다 서울의 소리에서 준 뭐 손목시계를 들고 가서 몰카를 찍었든 뭐 서울 소리에서 거기서 준 백을 가지고 뭐 갔든 여러 가지 함정 수사의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그 영상이 대중들 앞에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래서 백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백은 지금 어딨냐 뭐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저는 풀어야 된다고 봐요. 네. 대통령실에서 풀어야 하고 대통령실에서 워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자, 양 의원님.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두 분이 정면 충돌하면서 어찌 보면 대통령실에서 자꾸 이슈화되는 걸 꺼렸던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가 더 크게 부상한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약속 대련이라는 말 자체가 헛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이 디올백 이야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도한 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칼럼이나 이런 이 란을 통해서 디올백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디올백 문제가 전면화됐고 그리고 이제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외신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까지 판을 키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냐 아니면 사과냐 이제 이 갈림길에 섰는데요.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디올백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과 영상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나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된다라는 영역에서 보고 있는데
오히려 국힘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사과라는 이야기를 했냐 안 했냐, 국민의 눈높이 또는 국민이 우려할 부분이라는 이야기의 수위에서 지금 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과연 맞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국민이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그런데 국민이 무조건 옳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듀얼백 문제와 부인의 문제와 장모의 문제에 있어서는 끝까지 모르쇠로 나가는 이 모습들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수사하라고 그러는데 사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과도 못하겠다, 해명할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양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이제 듀얼백 문제를 놓고 이게 이제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심기 관리 차원에서 다루는 측면이 있고, 근데 총선을 생각한다면 국민 눈높이에서 이걸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슬쩍 발을 뺀다 할까요? 그런 느낌을 주는 건 결코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분들께서 어떻게 보시냐, 그 눈높이가 중요한 것은 뭐 두 번 얘기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사실 받았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지금 답 없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뭐 이제 각 주장이 여러 가지 주장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고 갖고 그것을 받지 않았고 대통령 뭐 기록 어디죠? 아무튼 뭐 국가 뭐 다른 곳에 있다, 그러니까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받았다 해버리고 그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지금 대통령께서 조만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기로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보다는 대통령실의 메시지와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수록 대통령실에서는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이 부분, 정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걸 왜 보여줄 수 없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궁금해하는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진솔되게 솔직하게 말씀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손수주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문제는 없는데요. 이제 한 가지만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받았다 안 받았다가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팩트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유 이런 것까지 또 왜 가지고 오셨어요라고 했던 대통령 부인의 그 말도 있고, 그리고 환히 웃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여부 팩트의 논란처럼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뭐 함정 취재 이야기를 하는데요. 뇌물 영역을 함정 취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뇌물 영역을 취재해낼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언론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탐사 취재의 핵심 중에 또 하나의 그 방법론이 함정 취재인데, 뇌물 영역은 누가 뇌물 줬다, 뇌물 받았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의 취재가 너무너무 당연한 그 부분인데, 그게 문제면 함정 취재는 함정 취재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받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 뇌물 수수유 혐의로 국가 수사기관이 바로 수사를 하는 모습들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쌍특검을 거부했던 거부권 행사 시에 70%의 국민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라고 했던 국민의 그 눈높이에 맞추는 거죠. 네. 손 의원님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상 뭐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함정 수사를 옹호해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그 함정 수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환하게 웃고 뭐 웃는 장면이 있다,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좀 화를 내시던데요. 왜 이런 거 갖고 오셨냐고 뭐 화를 내시는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시는 분마다 해석의 이 오해의 여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래서 더더욱 대통령실에서 정확한 진솔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언론학 박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함정 수사하고 함정 취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함정 수사는 말 그대로 그 형사법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취재의 영역에서는 아주 다양한 취재의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함정 취재라고 그 프레임을 붙여서 그런데 이거는 탐사 취재거든요. 탐사 취재를 그 함정 취재라고 정치적인 논란 속에서 그 꼬리표를 붙이고 이름표를 붙였기 때문에 함정 취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전형적인 탐사 취재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게 그 저널리즘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널리즘 입장은 잘 모르겠고요.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 언론사가 작정하고 손목에다가 몰카를 단 시계를 차고 들어가고 전 주변에도 단 한 번도 이때까지 살면서 몰카가 들어가 있는 손목시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을 사준 것도 한 특정한 언론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짜깁기 해서 나중에 그것을 마치 그 백을 사는 듯하게 짜깁기 해서 그 영상을 내보낸 것도 특정한 언론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유튜브든지 언론사든지 이런 식의 취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부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동안에 국힘당이 전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그 공격하고 비난해 왔던 전례가 있었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 대통령의 부인이 뇌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1차적이고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취재의 방법론을 가지고 시비 거는 거는 아주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뇌물을 받았다라고 여기서 절대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제에서 다뤘던 것과 연관된 주제죠. 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 이런 입장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했던 말 그대로라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그러니까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김 여사의 사과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국민의 눈높이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손수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불과 지금 우리 둘만 해도 의견이 이렇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해석의 여지와 이제 이런 거에 차이가 예.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뇌물을 받았다, 명품백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면 이거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진실된 사실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곧 대통령께서 하시기로 했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기다린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충분히 또 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을 조심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말은 당연히 조심해야죠. 아니 김경률 네. 비대위원은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한마디들이 여당의 핵심 비대위원 지도부에서 나오는 한마디들로 얼마나 많은 이제 그 언론의 보도들이 양상이 되고 또 이 사회의 참 도움이 별로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얘기가 오고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이걸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이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겁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논란을 야기했던 대통령실, 이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기다리고 이후에 좀 더 이야기를 가야 된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뭐 논의 순서가 좀 예. 틀린 것 같은데요. 디올백을 받았다 안 받았다 팩트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는 내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손수정 의원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국힘당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디올백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이야기에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어지는데 마리 앙투아네트 이야기를 하면서 난잡한 사생활이라는 표현까지 그 김경률 위원이 사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디올백뿐만 아니고 그동안의 줄리 논쟁까지 같이 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당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국힘당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힘당 내에서 최초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그 줄리 논쟁,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쟁, 표절 논쟁, 그 경영 논쟁 이런 부분들을 계속 끌고 오다가 심지어 뇌물 수수 논쟁까지 이제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국힘당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사실상 동의하면서 표현의 그 정도를 국민의 눈높이 또는 국민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수준 여기까지 이제 끌고 왔다가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을 화재 현장에서 만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말을 안 해 그 감춰버렸단 말이에요. 꼬리를 내렸다고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꼬리를 내리면서 일시적인 봉합을 이루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사과하고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사고를 치고 나면요. 이 부처에서 검찰에 의뢰를 하고 수사 의뢰를 하거든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사과도 아니고 KBS나 어떤 특정한 방송사 하나를 잡아서 해명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또 국힘당 내부에 있어서 현장에 가면 부글부글 끓는 거 우리 손수조 의원도 아시잖아요. 이 디올백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왜 정리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수도권에서 출마하고 있는 국힘당 후보들이 갖고 있는 그 분노들을 왜 대통령실에서 계속 그 깔아뭉개고 자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이게 그 원칙과 상식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무원칙과 몰상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지금 이 분노잖아요. 자, 일단 보시면요. 그 마리 앙투아네트 부분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김건희 여사 비교한 거 아니다라고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명이 나온 부분은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받았냐 안 받았냐 논쟁으로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막 몰아간단 말이에요. 정확한 팩트를 오히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뭐 그럴 것 같다라는 식으로 넘겨짚으면서 이것이 마치 사실인 양 막 몰아가는 태도는 저는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 논란의 영상이 나왔을 때 모두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만들어진 영상이죠. 물론 이제 그 현장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영상이 나왔을 때 분명히 이것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빨리 대응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받은 것 마냥 그냥 사실인 양 그렇게 몰고 가는 태도도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이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궁금하신 거죠. 그래서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이걸 놓고 갔는데 이걸 들고 갔다는 거야? 아니면 놓고 가고 그냥 둘 다 김건희 여사도 그냥 가버린 거야. 그 뒤에 영상은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왜 아무도 못 합니까?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왜 이제 저기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얘기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이 정당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만 모든 메시지를 내고 모든 다른 비대위원들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각각 비대위원회 그런 생각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는 보고요. 하지만 그 비대위원 한 명의 비대위원의 모든 얘기가 그 당의 모든 론인 것처럼 그렇게 침소봉대해서는 또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이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라 거의 이제 70% 육박하고요. 뭐 필요치 않다는 한 24%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이제 특정 언론과의 그 인터뷰 뭐 이거를 또 일반 국민들은 약간 약속 대련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자회견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팍 좀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손 의원님?
뭐 그렇게 하신다면 더 뭐 속 시원할 수도 있겠죠. 그 우리 바람인 것이고. 근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뭉개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뭉개고 가버리면 더욱더 의혹만 증폭될 뿐이에요.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풀어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어쨌네 저쨌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쟁으로 나가는 아주 소모적인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그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특정 언론사를 찍어서 거기에서 뭐 이제 대담 형식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하고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하는 형식을 갖더라도 예를 들어 누가 봐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언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언론을 또 공격적으로 택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사실 뭐 방법적인 건 우리가 이렇게 제안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뭐 선택은 대통령실이 하시는 거죠. 양 의원님, 제가 말한 그런 그 대책점에 있는 언론을 택할 수 또 있다고 봅니까? 저는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가능하고 지금 뭐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 이제 될 텐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손수조 의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 시원하게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 프리캐스트 프리앤서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도 할 수 있고 어떤 그 답변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가장 일상적이고 관행적이고 정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꼼수에 꼼수가 낳는 건 결국 꼼수밖에 없거든요. 손수조 의원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자꾸 이제 바이든 날리면을 하면서 국민들 청각 테스트를 하더니 이번에는 이제 영상까지 보고 나서 이제 시각 테스트까지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이 전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는 이제 떠난 거죠. 받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과연 대통령 기록물로 기록물실로 옮겨졌냐 안 옮겨졌냐라는 부분이 이제 쟁점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뇌물로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대통령 기록물실로 갈 수 있냐? 대통령 기록물실로 가려고 하면 외교 관계에 있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해서 대통령 기록물실로 가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엇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았냐 안 받았냐의 영역은 이미 지나갔다 대통령실에서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했냐? 처리의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 기록물실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변명을 하다가 또 헛발질을 했다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팩트 문제는 이제 좀 그만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좀 저는 이제 손수조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 시원하게 기자회견 해라. 자꾸 뭔가를 숨기려고 하니까 더 의혹이 증폭되고 그 의혹이 증폭되면서 분노만 커지고 있다. 이제 저렇게. 근데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호도하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받았다라는 표현 이제 많은 야당 또 계시는 분들께서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 뇌물로 받았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느끼시냐면 입마이 포켓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기록실로 넘어갔고 그것을 반환하는 것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대통령 기록실로 넘겨서 그것을 지금 반환하게 되면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기다려볼 문제죠. 자 지금까지는 한 가지만요. 안 들켰으면 넘겼을까요? 그리고 그런 표현을 그렇게 했을까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넘겨 짚어서 자꾸 그러시면 혐오만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손수조 의원이 굉장히 불리한 이슈였어요. 되게 힘드셨을 텐데 자 세 번째 주제 만나봅니다. 총선이 이제 7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 원칙에 여야가 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애당초부터 병립형으로 그냥 회귀하자 이런 일관된 입장이었고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사실 이제 오락가락합니다. 양문석 의원님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이제 고민이 깊어졌죠. 사실상 이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와 그다음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이제 국힘당이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국힘당이 이제 그 부분을 안 받아들이면서 이제 고민이 깊어졌죠.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이번 총선 승리는 그 정당의 존재 이유거든요. 총선 승리와 그다음에 정권을 찾아오는 거는 정당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인데 이 존재 이유와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고민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병립형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은 권력별 이제 그 비례대표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현 준연동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국힘당하고 합의를 볼 것이냐 이제 이 영역이 남았는데 이 영역에 있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고민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총선을 돌파하고 대통령 선거까지 갈 것이냐 안 그러면 범민주 세력들의 대연대들의 틀을 짜고 총선과 대통령 선거로 갈 것이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지금 상황에 있어서 유리하냐 유불리 문제를 명확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의 입장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성격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독재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회라도 다수당을 통해서 일정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비례대표 관련 선거법을 잘못 건드려서 다수당을 놓쳤었을 때는 말 그대로 정부와 모든 권력기관 거기에 심지어 국회까지 독재 정권의 휘하에 들어갔었을 때 더 이상의 민주주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 존재적 고민들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손수조 의원은 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본인의 어떤 그런 이제 신변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더 크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 받고 있으시니까요. 이런저런 이제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화끈하게 뭘 못 밀고 나가시는 모양새로 보여져요. 사실 이 비례대표제 얘기 전에 일단 선거제도 자체가 지금 확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선거가 지금 불과 70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요. 법적으로는 적어도 1년 안에 이게 확정이 다 끝났어야 됩니다. 뭐 선거구 획정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21대 국회가 무능하다. 정말 이번에 좀 물갈이를 화끈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것이죠. 민주당이 만든 것인데 민주당이 지금 없애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면이 안 사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오죽하면 지금 김부겸 전 총리께서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는 국민 배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가게 돼버리면은 그동안 얘기했던 다양성의 문제라든지 소수 정당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가 싸그리 무시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멋있게 줘봤자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은 뭐 총선은 자선 사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런 논리를 들이밀기 시작하면요. 모든 원칙과 모든 원리 원칙이 다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간 민주당이 해왔던 원리 원칙, 그간 민주당이 해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이기면 그만이라는 논리에 모두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논리적인 모순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져요. 네, 양 의원님. 그런데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이제 권역을 이제 한 3개 정도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갈까요? 민주당이 아직까지 세 차례의 의총을 거치면서 실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 못한 상황에서 이제 숙고의 숙고를 이제 거듭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전제가 빠져 있는데 손수조 의원이 이야기하는 다양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존의 이 민주당이 내놨던 여러 가지의 선거법에 대한 이 개량된 상황들 이런 부분들의 전제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정치 권력의 등장과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제가 바뀌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검사 독재 정권에 맞는 선거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전제를 드러내면 계속해서 정치 평론이 되는 거고요.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으면 명확한 현재의 정치 활동이 되는 겁니다. 네. 예. 네. 자, 정상적인 정치라고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가장 비정상적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어야지 뭐 가능하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사 독재에 맞서기 위한 민주당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낙연 신당은 왜 나왔습니까? 이낙연 신당이 제일 얘기하는 레토릭은 검사 독재에 절대 이재명 대표가 맞서지 못한다 아닙니까? 네. 자, 조금 논의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컷오프 기준 마련했는데 특히 이제 5대 혐오 범죄.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 경우에 이재명 대표는 이 기준에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정말 어렵겠다. 이렇게 좀 꼬집었어요. 예. 양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그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이 시효가 있었단 말이에요. 10년 내에 음주운전에 한해서 이제 5대 그 범죄로 그 규정을 했던 부분이고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그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제 좀 찍기를 잘해요. 찍기를 잘하는데 찍기 해가지고 맞는 게 별로 없어. 얼마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던 게 뭐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 아니냐 했는데 한동훈 장관 시절에 검찰이 발표했던 김건희 여사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말만 막히면 그 전 정권 탓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전 정권 탓이 또다시 한 번 더 발목을 잡는 거고요. 팩트에 충실하지 않으면 자꾸 거짓말이라고 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그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 누가 봐도요. 이 조항들은 이재명 방탄이라고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학교폭력, 직장갑질, 증오발언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 물론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만 검사 사칭 본 적 있나요? 전 살면서 검사 사칭 주변에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전과 사범의 지금 당 대표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모두 명명백백하게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분을 계속 옹호하고 방탄 세워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헛발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형을 받았던 황운하 의원을 적격 준다든지 물론 이걸 예비심사라는 말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예비심사부터 잘못됐는데 봄심사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으로 적격하다고 저 당은 판단하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 정권 탓 말씀하셨는데요. 전 정권 탓 가장 많이 한 정권 문재인 정권입니다. 적폐수사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전 정권 때리기로 살아왔던 그 지난 시절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여기서 좀 줄이고 민주당 내 지금 사실 갈등 요소가 그거 같습니다. 지금 이제 친명 친문 간의 갈등이 새로 불거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임종석, 노영민 출마하지 마라.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인 이현주 전 의원의 영입을 시사했는데 이걸 놓고는 이제 친문재인계에서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문제가 흘러갈까요? 아니 근데 이제 참 언론이 그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도 뭐 제가 어떤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친명 비명 장사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친명 비명 장사로 이제 많이 절기어서 쭉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친명 비명 장사가 끝나니까 이제는 또 이제 민주당을 좀 갈라치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친명 친문으로 이제 갈라치기 하면서 이제 이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친명 비명이라고 그 장사할 때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 선거 패배의 기본적인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이 인사들을 이제 계속해서 지목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서실장 출신들은 더 무겁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안희정 전 그 충남지사가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우리는 패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깊게 숙였던 이 자세들을 이분들은 왜 못 보고 안 하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이제 쇄도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친문과 친명의 문제가 아니죠. 네. 그리고 지금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상당 부분 이 관심을 두고 있고 경남도당에 또 특별 당비도 내면서 민주당의 그 소속임을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친문 친명으로 갈라치기 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누가 볼까?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또 한번 비명 친명 장사가 끝나니까 이제 새로운 갈등 구조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 구조를 친문 이 친명 갈등 구조로 또 새롭게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아주 불만입니다. 네, 양 의원님 말씀은 이제 보수 언론의 갈라치기 내지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친명 비명이든 친문 비문이든 저는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다르죠? 그리고 그 장사가 끝났다고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 가장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둔 이 공천 국면에서요. 예. 뭐 양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당이 모두 총선 앞에서 공천 국면에서 가장 이 권력 싸움 그리고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지는 어떤 공천의 적격 부적격 심사 논란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벌써 탈당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병헌 의원도 얼마 전에 탈당을 하셨고 각계 연이어서 이어지는 탈당 러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의 지금 친명 비명, 친문 비문의 이런 권력 다툼은 가장 증폭되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나는 국힘당이 이제 이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김경률이나 원희룡을 일방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모든 그 시스템을 다 뭉개버리고 사천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탈당은 뭐 민주당만 합니까? 이준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탈당한 부분은 국힘당이 먼저고요. 최근에 김용남 전 의원까지 탈당하고 이현주 전 의원까지 탈당하는 부분에서 탈당으로 이야기하면 국힘당이 할 이야기는 없죠.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총선은 거대 양당 1당과 2당에서 이탈한 세력들이 이 3지대를 이제 구축하고 있는데 유권자의 선택을 얼마나 받을지 이게 사실 관심 포인트입니다. 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하고 한국의희망 양양자 대표가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또 이원우 김종민 민주당 탈당파 미래 대연합도 이제 곧 합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파, 금태섭까지 아우르는 5개 소수 정당이 큰 빅텐트를 이룰 수 있을지 이걸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우리 양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애초에 이 이준석 당과 이낙연 당이 당내에 있어서의 공천 지분 문제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노선을 보면요. 이준석 당은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을 해왔는데 이낙연 당과 그다음에 이원욱 등은 윤석열 정권과 대립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로의 노선은 완전히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목표가 지분의 문제였고 공천 지분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뭉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용해인, 조국, 송영길 등 이런 사람들하고는 뭉칠 가능성이 없지만 낙성연대 그런 성사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서 아주 지저분한 행태들을 계속 보일 거다. 서로가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끊임없이 네가 낫니 내가 낫니 하면 이는 아주 구태의 정치들을 계속해서 시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님은 빅텐트로 간다 쪽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앞서 우리 양 의원님 말씀 주셨던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많은 탈당이 있지 않느냐 말씀 주셨는데 결국 그 탈당했던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지금 새로운 개혁당을 하겠다고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원내 의원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다가 지금 양양전 의원하고 합독 그거를 하면서 원내 의원은 지금 한석 겨우 가져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보시면은
아직까지 저희가 뭐 실형을 받은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국회의원에 적합하다고 적격 판정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누군가를 뭐 옹호해서 이 사람이 공천에 적격하다 부적격하다 이 사람은 공천한다 안 한다 말한 적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금 적격 부적격 비명과 친명 간의 문제와 그걸 일맥선상에 두고 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해서 나간 그분들은 사실상 이삭죽기에 불과해요. 지금 대놓고 지금 뭐 얘기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지금 누구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내에서 기존의 그 뭐 새누리당이며 그 전에 있었던 당 내에서 여러 가지 개혁 활동을 한 것은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나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은 뭐 각종 뭐 새끼 발언이라든지 여러 논란들을 정말 불러일으키면서 많은 그런 논란 속에서 비켜갔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간 그분들의 제3지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성공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결국 총선 앞두고 떴다방처럼 그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중텐트다 이게 나중에 빅텐트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요. 지금 대한민국은 소선거구제에 거대 양당 제도가 있는 제도입니다. 정말 다양성을 원하고 제3지대를 원한다면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에 그가 노력을 해왔었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튀어나가서 이삭죽기하고 거기에서 뭔가 여기저기 이념도 맞지도 않고 노선도 맞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빅텐트를 구성한들 어떤 국민들께서 명분 있게 그것을 지지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얼토당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은 이제 거대 일당 이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삼지대에 대해서 뭐 비판적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손 의원님한테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 예를 들어 이준석 그 이제 개혁신당 대표 탈당 이런 게 뭐 큰 파장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찌 보면 이낙연 신당보다는 여론조사 지지를 보면 더 높게 받고 있어요. 네, 그 개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많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열망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응원을 하실 수는 전 있다고 보여져요. 그것이 어느 정도 여론조사 수치로 나오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러려면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 역사상 제3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있었었죠. 그때는 보시면은 뚜렷한 미래 권력 대통령 주자가 있었던 것이고 호남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현실 단계까지 제3지대라는 것이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묘연하다는 것이죠.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양우석 의원님께는 그걸 여쭤볼게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빅텐트로 이제 이르면 이제 사실은 이제 거대 1, 2당하고 제3지대의 어떤 세 세력이 경쟁을 하면 최대 60석까지 얻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거든요. 동의하세요? 동의할 수가 없죠. 뭐 그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이 정치 선거철만 되면 떴다방이 전형적인 김종인 위원장의 그 캐릭터잖아요. 떴다방이 이제 아직도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언론이 받아쓰고 우리가 또 여기에서 김종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시대적 그 구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지역구에 출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낙연 대표는 뭐 출마할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대표도 조금씩 입장이 바뀝니다. 광주에 있는 분들한테 뭐 이야기도 듣고 있다. 어떻게 출마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준석 그 대표가 이제 찔렀죠. 개양 가라. 그랬더니 이제 오히려 이낙연 쪽에서 안철수한테 가라 네가 가라 안철수 이렇게 된 거잖아요. 분당갑으로 가라.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서로 이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공간이 없습니다. 강주 간다고 되겠습니까? 지금 강주 여론조사들을 여러분들이 그 보고 계시지만 강주 간다고 어느 곳에 꽂을 만한 그 이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그 대표 입장에서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불출마를 이야기했는데 눈치 없이 계속해서 네가 가라 개양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가 가라 분당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양쪽 다 돌아버릴 지경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낙연 전 총리의 그 입지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오히려 이준석 신당에게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에게 이낙연 신당이 흡수 통합될지 모른다. 양 의원님이 그런 분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반윤석열이랄까요? 그런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물론 야당의 표를 또 가져가기도 하겠지만 국민의힘의 내부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호감을 갖지 않은 분들이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위기요인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낙석연대, 그러니까는 이 낙석연대가 어느 한쪽으로든 흡수돼 버리면요, 두 분은 전 정치적 생명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조차도 아무 명분이 없는 이준석 개혁신당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정강 정책을 가지고 뭘 할 것인지 아직도 더 많은 부분들이 모르고 계시고요. 이낙연 신당이 그래서 뭐를 하겠다는 건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두 분이 특히나 중요한 그 안보관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 이런 두루뭉술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각 당을 그 서로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게 명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절대 저는 어느 한쪽으로는 흡수가 돼버리면은 정치적 생명이 저는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대중적 그 지지 기반과 영향력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지역적 기반이나 세대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이낙연 그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낙연의 정치적 노선과 사상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낙연을 따라가서 받을 수 있는 3분 기호 또는 4분 기호 공천을 지금 바라고 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출마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낙연 대표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쇠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낙연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낙연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들어갈 것이고 결국 압박이 들어가면서 이낙연이 제껴지면서 이들이 이준석으로 그 기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 텐턴로. 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신당들이 보면요, 반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지금 목적으로 보여지는데 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란 것은 사실 가장 쉬운 정치예요. 누군가가 싫어서 그 반사작용을 가지고 모이겠다. 처음은 굉장히 높을 수 있죠. 하지만 그래서 너네가 앞으로 뭐 할 건데라고 물었을 때 점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두 분에게 2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네. 양 의원님. 예, 뭐 손수조 의원하고 그 이 국힘당 민주당 이야기할 때는 약간씩 그 결이 다르더니 제3당 이야기하니까 뭐 내용이 똑같아지네요. 실질적으로 이게 왜 이런 그 논의가 나오느냐면 공천에 목을 건 새로운 신당은 성공할 수 없다. 네, 손 의원님. 저는 사실상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현진 의원의 그 피습 장면이 영상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먹어서 어쩌다가 정말 이렇게 정치가 서로 너무나 혐오하게 되어서 이 지경까지 왔냐,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이 혐오까지 이어져서 그 혐오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하는 행동으로 갔을 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이 너무 이제 제3지대를 비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 개혁신당 포함해서 힘내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